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에서는 화재 발생 시 대응 전략을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내부 직원들의 화재 대응 활동이 나오죠. 자, 첫째는 자체 소방대 조직입니다. 자, 그래서 자체 소방대를 조직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소방대 조직하는 필요성이 하나 문제 나와 있죠. 자, 일정 규모 조직 및 시설 내에서 유류나 폭발이 나옵니다. 자, 우리 폭발성 물질 취급하는 기업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초기 진압 나오죠. 자, 초기 진압하고 아울러서 소방과 출동이 지원 업무죠. 그래서 초기 진압과 지원 업무. 자, 자체 소방대 필요성은 바로 이 초기 진압하고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조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조직합니다. 자, 시설 내 경비원 및 내부 직원들은 평소 자재 관련 시설물 특성을 잘 숙지하고 있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 화재 진압에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휘체계도 구축해야 되고 아울러서 우리 조직화를 시켜야 된다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피훈련에 관련된 파트로 갑니다. 일단 화재 예방 교육할 때 순위에 관한 문제 나와 있죠. 자, 우리 화재 예방을 할 때 교육 우선순위입니다. 자, 이 파트는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은 예방 교육이다 보니까 자, 진압 기술보다는 화재 대피 훈련 또 신고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화재 예방 교육 시에 자, 진압 기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틀려요. 자, 진압 기술보다는 대피라든가 신고, 교육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화재 발생 시에 대피 순서가 보이죠. 자, 기본적으로 아동이 제일 먼저, 그다음에 노약자와 여성, 그리고 성인 남성 순서죠. 자, 이 순서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상식적 선에서 접근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동을 제일 먼저 대피시킬 것이고 노약자고 여성, 그리고 이제 성인 남성 순이다. 또 화재 발생 시에 행동 순서가 나오죠. 자, 먼저 119 화재 신고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 내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전파할 것이고 자, 그리고 초기 소화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반적인 대피 유도 및 긴급 피난 등의 순서로 침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일반 평상시에 안전 점검 사항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 군중이 위험을 감지하면 기본적으로 자, 익숙한 습관이 따르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흐려져서 선행자 행동을 모방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두운 곳에서는 밝은 곳으로 나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경향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자, 우리 냉철한 판단으로 적절한 피난을 유도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자, 첫 번째 자, 비상문에 관한 문제 확인해야 되겠죠. 자, 보이고 통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또 화재 발생 시에 엘리베이터죠. 자, 자동으로 작동정지 되는지 여부 이것도 확인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환자 장애인 등 신체 부재료에서 대피시설 확인 또 화재 발생 시에 정전에 대비한 비상등 작동 확인 또 그러니까 대피 책임자나 인솔자 확인 나오죠. 또 한 가지는 안내 및 통신 전달방 확인 등 같은 이러한 안전 점검 활동을 평상시에 점검을 해야 된다. 그 취지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재 예방 교육 시에 숙지사항이 나와 있죠. 자, 숙지사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화재 발생 시에 대비를 위한 안전교육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비상문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비상문 위치 확인이라든가 또 비상문의 작동 요령 등을 교육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화재 신고라든가 경보체계의 중요성 또 본인 역할 분담이죠. 사전 분담 교육. 또 한 가지는 정서적 안정성입니다. 자, 특히 또 화재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작동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작동에 대한 교육인데요. 자, 엘리베이터 사고 대처 요령이 나와 있죠. 자, 이 파트는 한번 보도록 하시면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가 고장 원인은 이용 방법의 원인이 있거나 또는 관리 측면상 우리 고장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 포인트는 고장 정전 등으로 승객이 갇혔을 때죠. 자, 엘리베이터 고장 정전 등으로 승객이 갇혔을 때 대처 요령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정전이 단시간 내 복구가 가능할 경우 나와 있죠. 단시간 내에 복구가 가능할 경우에는 아무런층의 버튼을 누르면 보통 엘리베이터는 작동하기 시작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단기간 일단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 바닥이 문턱으로부터 60cm 이내로 나와 있죠. 이때 마스터키를 이용해가지고 도어를 열어서 승객 탈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60cm가 넘어가 버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갭이 크기 때문에 뛰어내려서 부상당할 우려도 있고 그래요. 네, 이내면 일반적 마스터키를 활용해가지고 일단 강제 개방시키면 될 거다. 또 엘리베이터 바닥이 문턱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죠.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기술자라든가 119 등에 신속하게 연락을 취한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소방시설의 안전교육입니다. 화재 경보 시스템이라든가요. 또 우리 진압장비 사용법에 관한 교육도 실시가 돼야 될 거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일반적으로 연기나 연기나 불로 통로가 막힌 경우입니다. 이때 대피 방안에 대한 교육인데요. 자, 첫 번째는 최대한 화재 발생 시로부터 멀리 대피해야 되겠죠. 또 경관 문이 있는 지역으로 대피를 해야 된다. 자, 또 한 가지는 자, 일반적으로 가능한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해야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창문을 모두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단 옆으로 피신한다는 것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창문을 닫아버리면 우리 가스 등의 그 압축된 그 가스 힘에 의해 가지고 폭발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모두 열고 계단 옆으로 피신한다. 또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또 소방관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창문 밖으로 표시한다고 나와 있죠. 또 한 가지. 자, 피난 통로가 하나뿐인 경우입니다. 자, 보행 속도가 빠른 사람들은 먼저 통과시키고 느린 사람들 뒤따르는 것이 혼란이 적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피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피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거나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또 화재에서는 여러분 항상 문제되는 게 유독가스나 연기 이런 지식에 대한 주의 교육이 나오죠. 자, 우리 화재 사망자는 대부분 1차적으로 연기나 유독가스에 제시돼 사망하거나 또 연기로 인해서 대피하지 못해 사망하는 게 화재 사고에서는 가장 큰 사망 원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연기는 짧은 시간 건물의 상층부로 올라가겠죠. 연기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지는 가스는 대부분이 상층에 밀폐된 부분으로 모이는 특성이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상층부로 대피하는 것은 위험하고 아울러 지하실 대피는 피해야 된다. 그래서 자, 연기 등을 대피하기 위해서 또 유독가스를 대피하기 위해서 상층부로 대피하는 게 안전하다면 틀려요. 상층부로 대피하는 것은 위험하다. 또 지하실 대피도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타 비상사태 및 대응 전략이 나옵니다. 자, 우리 비상사태 유형이 나와 있죠. 크게 세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우리 자연적 위해가 있고요. 자, 자연적 위해입니다. 또 인위적 위해. 또 우리 반달리즘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말 그대로 반달리즘은 우리 반사회적인 파괴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먼저 자연적 재해입니다. 자,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자연적 재해는 기상지변, 생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서 우리가 보통 태풍, 홍수, 가뭄, 폭설, 지진, 해일 등등 이런 것을 자연적 재해. 자, 인위적 재해라는 것은 사람의 실수 등에 의한 거죠. 부주의에서 발생되는 재난입니다. 자, 그래서 폭파 및 독가스 위험이라든가 건물 붕괴, 또 항공기 추락 및 선박 침몰 등이 나오죠. 자, 이런 게 보통 인위적 재해다. 자, 반달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 5세기 초 유럽이 나오죠. 자, 그 경우에 반달족이라고 하는 게르만족 일종이 있었어요. 자, 일단 노멘 지역까지 약탈 파기를 거듭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문화재라든가 타인의 물건, 건물 등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활동을 반달리즘이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비상사태 때 민간경비의 역할이 나옵니다. 자, 경비부서 역할 나오는데요. 자, 비상사태 발생 전후죠. 전후의 대비 방법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비상사태가 발생됐을 때 적응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대비 훈련을 실시해야 되겠죠. 라고 받으시면 되겠고, 실제 비상사태 발생할 경우에 어떤 절차로 폭발할 것이니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민간 경비부서 임무가 나옵니다.
자, 규정된 권한 범위에서 민간 경비에서 안전에 관한 자, 모든 일종의 책임을 지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 비상사태 발생 시에 1차적 책임은 물론 경찰, 의료서비스 또는 소방대 도착했을 경우에 현장의 질서 유지, 응급환자 대처, 또 화재 진압, 또는 사태 악화 방지죠. 자, 이런 것 같은 역할을 보조해서 지원해주는 업무를 하는 것이 우리 민간 경비봇의 기본적 임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비상계획 수립 시에 고려사항이 나옵니다. 자, 비상계획서 작성이 나오죠. 자, 비상계획서 작성입니다. 자, 일반적 비상계획서는 우리 비상 업무 수행기관 명의든 명령체계 또는 신속 이동 훈련 조직 또는 응급구호조치, 장비시설 위치 등등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비상계획서를 작성한다는 이야기고요. 자, 여기 부분에서 봐둘 것은 우리 비상계획서에는 언론 매체에 대한 정보 제공도 포함을 한다는 것을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언론 매체에 대한 여러 정보 제공도 포함하는 비상계획서를 작성한다. 자, 또 한 가지는 지휘 명령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비상계획 수립할 때는 지휘 명령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 지휘 명령 체계를 갖추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책임관계 규정이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비상태 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 자, 그래서 해줘야 되겠죠. 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비상태 발생 시에 민간 경비원의 대응 과정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대응 과정은 자, 자연재해라든가 내지는 또 우리 화재 등 비상사태죠. 자, 초기 대응 조치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초기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장애인 노약자 등 특별 대상을 보호하거나 응급조치하는 문제, 또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든가 또는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이죠. 자, 여기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행을 한다든가요. 또 외부 지원기관과 통신 업무, 또 비상인력의 이동 통제 및 경비 대상 시설 내에서 이동을 통제시키는 업무, 또 출입구 비상구 출입 통제 및 위험지역의 출입 통제 업무. 자, 이게 우리 민간 경비원의 대응 수단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특별하게 어렵게 될 건 아니지만 상처 접근해가지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폭발물에 의한 비상사태가 나옵니다. 자, 평상시 경비 요령이 나오죠. 자, 평상시하고 또 폭발물의 위협시에 경비 요령 등이 나오는데요. 자, 평상시에는 대피 요령을 숙지해야 되겠죠. 대피 요령을 숙지해가지고 일종의 실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그 대피 요령에 따라서 행동을 해가지고 피해 최소화를 해야 되겠다. 또 경비원의 역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평상시에는 신분 확인 등 통제를 실시하지만 지나치게 실시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 이게 평상시의 경비 요령이에요. 자, 폭발물 위협시입니다. 위협시에는 위협이 감지가 되면 경비 책임자는 즉시 관할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인접부대 통보가 먼저죠. 즉시 관할 경찰서, 소방서 인접부대에 폭발물 위협이 있다라는 것을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를 기다릴 것이고, 아울러서 출입자라든가 출입 제한 지역의 명단을 신속히 판단하고 있죠?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협박 전화가 왔다는 이야기죠. 이 경우의 대응입니다. 설치 위협을 수신할 경우에는 모든 상황 특징파를 기록해 나왔죠. 기록해서 경비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또 폭발물 탐지 활동입니다. 자, 관할 지역에 익숙한 경비원이 전문가인 경찰관, 소방관과 관련기 함께 수행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하되, 자, 두 명이 서로 등을 맞댄 상태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면서 되도록 발자국을 내지 않고, 자, 허리에서 눈, 또 눈에서 천장, 공간을 2등분해서 조사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허리에서 눈, 또 눈에서 천장입니다. 그래서 2등분 해가지고 공간을 이동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밀폐된 공간 방을 수행할 때는 주변적을 먼저 관찰하고 중심부로 올라가면서 관찰한다. 이 순서를 기억해 놓으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폭발물 탐지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있어서
관찰 순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관찰 순서를 먼저 주변 지역을 먼저 관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중심부를 관찰한다. 주변에서 중심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부분도 만약 폭발물 탐지 활동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 부분을 먼저 관찰하고 주변 쪽으로 확대해 간다. 이렇게 지문하면 틀려요. 주변을 먼저 관찰하고 중심부로 옮아가면서 관찰한다.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자, 폭발물의 발견의 경우입니다. 발견이 되면 당연히 즉시 보고 조치하고 폭발물 처리 전문가가 투입이 돼야 되겠죠?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대피 활동의 방법입니다. 자, 폭발물 최종 확인된 경우 우선 건물 내 있는 사람을 대피시켜야 되겠죠? 이때는 보안을 유지하고 동요가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울러서 엘리베이터 사용은 당연히 금지를 시켜야 될 것이고요. 또 폭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문과 창문은 모두 열어놔야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폭발물이 발견 시에는 문과 창문을 모두 닫아놓는다면 틀려요. 닫아놓으면 여러분들 폭발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문과 창문 등을 열어놔서 일반적으로 우리 공기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가스 유출시켜서 폭발 등의 그 경도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폭발물 하면 이렇게 정돈해 주시고요. 자, 노사 분규시입니다. 경변의 역할입니다. 자, 노사 분규시 또는 모든 출입구 봉쇄가 나오죠. 출입물 봉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또 노사 붕괴 발생할 때는 가연성 물질이죠. 이런 가연성 물질을 제거해야 된다고 봐두시면 되겠고, 또 마찬가지로 위험한 물질을 제거해야 될 것이고요. 자, 4번 여러분 중요한 게 노사 붕괴가 발생하게 되면 열쇠 해수가 나오죠. 그리고 잠금 장치를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직원들 소유한 열쇠를 모두 해수하고 새로운 자물쇠나 잠금 장치로 교체를 합니다. 자, 또 특별 신분증을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기존 신분증 대신 출입 통제를 위해서 특별한 신분증을 제공해야 될 것이고, 또 시설물 재검의 점검이나 보호를 해야 될 것이고, 자, 또 한 가지 노사 분규 시에 우리 경비원들은 경영자 입장을 고려한다는 거, 이것도 체킹해 놓으세요. 일반적으로 경비원은 노사 양자 입장을 모두 고려하고 최우선적으로 시설 보호의 임무를 수행하되 원칙적으로는 경영자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자, 또 평화적 시위 보전 나와 있죠. 그래서 평화적 시위를 할 수 있게끔 하게 유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경찰의 지원 요청,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경비 업무의 유형 형태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경비 업무 유형에서 위험관리 과정이 나옵니다. 자, 위험관리 과정에서는 자, 첫 번째 위험 요소를 확인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위험 요소를 확인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위험관리 시스템에 가는 것은 일단 위험 요소를 확인해가지고 자, 확인을 하면 일반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자, 분석 통해 가지고 자, 발생한 자, 우리 순위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순위를 설정할 것이고, 그래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될 거다. 이렇게 순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경비상의 위험 요소가 나오죠. 자, 조직 구성은 육체적 상해 또는 유무형 자산의 경제적 손실 같은 거, 또 조직 구성은 이에 제3자가 있게 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민간 경비상의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육체적 상해당할 우려가 있는가, 또 유무형 자산의 경제 손실 여부도 나올 것이고, 또 조직 구성은 이에 제3자죠. 있게 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 이것을 위험 요소라고 볼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 대상의 우선순위 설정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특별 보호를 할 것인가, 그 계획이나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위험 요소 분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위험 요소 분석은 일단 현실 인식이 나와 있죠. 그래서 분석 대상에 대한 현실 인식입니다. 자, 현재 어떤 상황에 연관되어 있는지 명확한 파악하고 합리적 신중한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개별적 유형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라고 보시고요. 또 위험 발생 가능성의 분석입니다.
위험 발생 합리적 기준과 신중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간경비 관리자들은 높은 수준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또 자산 가운데 가장 침해 또는 피해 가능성이 높은 자산 무엇인지, 또 보호 대상이 주로 이제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일반적인 자산 부분이라든가요, 내지는 또 우리 가능성에 관련된 문제, 또 보호 대상이 위치 문제 파악하고 확인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위험 순위의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위험 설정에서는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자, 위험 순위 설정의 차별화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위험 순위 설정을 차별화시켰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자, 경비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모두 다 보호 대상에서 동일한 비중을 두고 운영 계획을 세워서는 아니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일반적으로 민간경비 관리자들은 위험관리 시스템에서, 자, 모든 보호 대상에 동일한 비중을 두고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에요. 자, 세워서는 아니 될 것이고, 그 가치에 따라서 차별화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선순위 설정 시에 고려사항이 나와 있죠. 자, 어떤 사건 손실 발생할 때, 자, 그 기업에 어느 정도 악영향이 미칠 것인가 우선 분석할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위험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을 고려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 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이 뭐냐, 이걸 고려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험 요소 감소로 가겠죠. 자, 손실 위험의 감소 방안입니다. 자, 우리 프롬 통해서 경비 보호에 나타나는 위험 요소를 줄여 가지고 손실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자, 그리고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마련된 위험 대응 관련 방안이라든가 적절히 활용해서 기본적 조치를 이뤄내야 된다. 어차피 발생한 손실이라면 그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구축하라는 이야기예요. 또 민간경비 부서하고 다른 부서 간에 당연히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사전에 조치연체 구성에 안내되고 학습된 정책, 절차를 통해 가지고 다른 동료 직원들입니다. 자, 그래서 동료 직원들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자, 우리 비상 대응에 효과적으로 당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의미로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또 한 가지, 자, 명확하고 엄격한 민간경비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되겠죠?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엄격한 프로그램 구축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안전성, 보안성의 감사 평가 문제가 나옵니다. 자, 위험관리는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분석하고 우선순위 결정하고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는 활동. 그래서 우리 위험관리라는 것은 항상 위험관리 시스템을 염두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확인하고, 자, 그리고 분석, 자,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 위험관리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위험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민간경비 총괄 책임자나 지역관리가 감시하고 평가를 하는 작업, 이게 이제 감사평가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방법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시설에 대한 감사평가가 최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 감사평가 방법이 정형화가 돼야 되고, 또 정기적인 감사평가 실시되고 기록되어야 나와 있죠. 정기적인 감사평가가 실시되고 기록이 돼야 된다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민간경비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인도 검토하라는 이야기예요.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헤스하고 로블레스키의 확인된 위험의 대응 방법이 나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우리 19년 시험에서 한번 다뤄졌던 파트이기도 하고요. 개념을 물어본 형태다,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위험에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일반적인 우리 대응 방법에 관한 논의입니다. 자, 그 논의에 관한 초점은, 자, 첫 번째 보면 확인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위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냐라고 물으면 위험의 제거입니다. 위험을 제거만 할 수 있다면 위험 관리는 가장
최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위험의 회피입니다. 자, 범죄 손실이 발생할 활동과 기회를 사전에 차단해 가는 방법이죠. 다시 말하면 일종의 범죄 및 손실 발생하는 그 활동 기회입니다. 그걸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으로서 어떤 활동을 계속해서 얻는 이익하고 또 그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정당화되는 소극적인 접근 방법이 나와 있죠. 그래서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즉 정에 대한 이익이죠. 그런 이익하고 또 거기다 어떤 잠재 손실이 보다 클 것인가 거기다 부로 발생하는 손실 부분이거든. 그럼 이 두 개의 일종의 분석을 하는 이야기죠.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계속해서 해야 될 이익이 더 크는 것인지 또는 이익을 함으로 그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실 부분이 더 크는 것인지 자, 그것을 일종의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정당화시키는 소극적인 접근 방법이죠. 자, 이것을 위험의 회피라고 하는 겁니다. 회피. 자, 보면 위험의 감소입니다. 자, 감소는 위험 요소를 감소하기가 최소화하는 물리적 절차적 방법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다. 자, 그러면 위험의 감소입니다. 자,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위험의 감소. 자, 위험 관리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위험의 제거라고 말씀드렸고, 자, 소극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접근해 가면, 즉 비용 편익 분석 방법에 대한 소극적 접근이다 라고 물으면 위험의 회피. 자, 그래서 이 용어들 가지고 우리 19년 시험에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같이 비교 좀 해 두시고요. 자, 우리 분산은 여러분 여러 곳에 분산시킨다는 의미죠. 한 곳에 위험성이 높은 보호 대상을 집중시키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시켜서 손실을 감소시킨다고 하면 위험의 분산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위험의 대체입니다. 자, 위험의 대체는 자, 직접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시키기보다는 자, 우리 보험과 같은 대체수단 나오죠. 자, 손실을 전보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손실을 전보 메꿔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위험의 대체입니다. 자, 위험의 감수가 나죠. 감수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보호가치가 낮고 보호가치가 낮아야 됩니다. 또 손실 발생 가능성도 낮은 그런 대상은 최소한의 보호대책만 마련하고 일종의 보호대를 재배시킨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손실 정도 우리가 감수할 영역이다. 그럴 때는 위험을 감수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호가치가 낮아야 되고 손실 발생 가능성이 좀 낮은 이런 것은 최소한 대책만 마련하고 즉 위험에 우리 보호대에서 재배를 시켜버리자 위험의 감수입니다. 자, 그러면 위험의 제거 회피 감소 또는 분산 대체 감수가 나오잖아요. 이 6가지 방법에 관해서는 위험의 대응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만 가지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호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보호대 분석을 토대해 가지고 위험성이 큰 대상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 말은 접근 방법을 통합하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고집된 방법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종합해서 적용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 확인된 위험의 대응 방법에 관한 우리 6가지 수단에다가 통합 방법 이 표현들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목은 이렇게 하나 정돈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또 하나 홈 시크릿하고 타운 시크릿가 나오죠. 자, 말의 의미는 여러분 홈 시크릿 우리 보통 가정이죠. 가정을 보안 조치 취하는 것이고 타운 시크릿은 말 그대로 우리 지역, 우리 마을을 보안 조치 시키는 것이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홈 시크릿 시스템이 나옵니다.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되고 흉악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정의 안전 및 경비를 담당하는 홈 시크릿 같은 우리 보안 체계입니다. 자, 그런 보안 시스템에 관한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자,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전을 담보해왔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 90년대 들어서 인력 경비라든가 또 우리 무인 경비가 결합된 토탈 경비 시스템이 본격화된다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향후 전망이지요. 자, 오늘날 주택 소유자들은 사용할 편리한 멀티미디어 컬러 인터페이스, 또 높은 수준의 기능성 성능, 낮은 유지비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자, 집안의 시스템 등이죠. 그 액세스 제어 모니터할 수 있는 주택 보안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 대처하는 3단계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 가정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기운이 보이게 되면 바로 경보 체계가 연결해서 울리도록 된다든가요. 이런 체계들이 현재 구축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시스템을 이용한 홈 시큐리티 기능 나오죠. 이 말은 외부 치 화재 발생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해서 비상 경보가 CCTV 회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경비회사에 전송해 본다는 이야기죠. 경비회사는 확인해 가지고 경찰서 등 통보하고 아울러서 비상으로 출동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홈 시큐리티 기능이 이런 것도 있다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홈 시큐리티 가치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에 관한 위급 상황이 나오죠. 이런 것들. 그래서 자택 의료 서비스 굉장히 좀 유용한 것 같아요. 노인들이 혼자 있다가 불의에 심장에 이상이 생겼거나 그럴 때 바로 신속 대응이 가능한 홈 시큐리티, 즉 자택 의료 서비스처럼 우리 부가가치 서비스를 무한정 창출할 수 있다 나와 있죠. 또 그래서 홈뱅킹이라든가 내지는 실버 산업 등 나오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타운 시큐리티 시스템입니다. 타운이라고 하면 일정 지역에 건설된 공동주택이 나와 있죠. 모든 가구에 경보 센서 등 센서 설치해가지고 중앙통제센터 연결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설비 고장, 전기 장애 또는 장기 부재 등 우리 버튼 통보의 대응 또 전기 순찰 등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등에서는 일반화되고 있다고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 좀 문제점이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서 아파트 관리자는 국토교통부죠. 지금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허가받는 주택관리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타운 시큐리티 시스템은 좀 한계가 있다.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